저희 2부에서는 저희 샤페론의 이종훈 전무님께서 좀 더 IR 자료를 가지고 딥다이브를 해주시기로 했는데요. 전무님 바쁘신데도 정말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전무님 저희 IR 직접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주 짧게만 그냥 전무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성장해 오셨고 네. 또 어떻게 현재 샤페론에서 또 현재 이런 업무들 담당하게 되시게 됐는지 예. 조금만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약학대학을 졸업했고요. 약사고 약학 석사를 했습니다. 메디시나 케미스트에서 약학 석사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LG화학에서 인허가 담당으로 근무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는 주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근무했습니다.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한 22년 정도 근무를 했고, 총 경력은 한 27년 정도 됩니다. 27년이요? 예. 국내 제약사는 LG화학하고 부강약품이 있었고요. 다국적 제약사는 바이엘, 룬드백, 레오파마, 게르베 이런 회사에 있었습니다. 네. 저는 주로 마케팅 네. 쪽을 일을 많이 했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사업개발 쪽으로 넘어왔는데, 마케팅에서 그 필드 경험한 것들이 사업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업 개발과 마케팅은 그러면 아예 다른 분야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네, 제약회사에서는 그건 다른 분야라고 봅니다. 그 마케팅 같은 경우는 커머셜 파트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 개발이나 연구 개발 쪽은 non 커머셜 파트로 보통 분리해서 네. 커머셜과 non 커머셜 이렇게 크게 나누어집니다. 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은 약사에 뭐 석사학위까지 공부를 했지만, 그리고 인허가도 처음 했었지만 중간에 커리어를 마케팅으로 한 20년 이상 가져왔기 때문에 네. 실제 개발된 약이 필드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경험이 있습니다. 신약 런칭도 여러 번 해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의사들이 어떻게 약을 선택을 하고 환자들이 어떤 피드백을 갖다 주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어서 네.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다 연구개발에 녹아져야지 가장 시장에서 쓰기 좋은 약물이 되기 때문에 네네. 예, 저는 이제 그 경험이 되게 소중하게 지금 현재 네. R&D 기반 회사인 샤페론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그런 다양한 경력을 가지시고 샤페론에 이렇게 조인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약간 좀 특이한 게 처음에 아까 시작을 LG화학에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LG화학에서는 굉장히 바이오벤처에 성공한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바이오벤처 성공한 회사들에 대한 얘기를 LG 오비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사실 오늘 저녁에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LG 오비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 가면은 저희 성공한 선배들의 성공 신화들을 직접 예전에 같이 일하던 동료였는데 바이오벤처에 한 획을 긋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어서요. 네네. 그게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었고,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약대를 다닐 때 이제 꿈이 신약 개발에 기여하고 싶다가 원래는 꿈이었어요. 한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은. 네. 근데 이제 그리고 LG화학에 들어갔던 것도 연구소와 협업을 많이 했던 것도 제가 그 꿈을 일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20년 이상 다국적 회사에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그 꿈을 어떻게 보면 좀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사업개발 쪽으로 오고 보니까 바이오벤처 쪽에 그런 많은 우리나라의 성공적인 그 많은 스토리들과 그리고 연구개발 중심 회사들이 얼마나 강하게 좋은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가능성이 많은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부강약품의 사업개발으로 헤드로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샤페론을 옮기게 된 데는 연구개발에 굉장히 강한 회사인 걸 알고 있고요. 특히 샤페론은 피부과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메인 에셋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부강약품 전에 다니던 네오파마라는 회사가 글로벌한 피부과 전문 회사로서는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제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7년 가까이 팔았기 때문에 이 회사 자산에 대한 그런 평가가 저 자신을 스스로 할 수 있었고, 이거를 세계적으로 성공시키는 그런 R&D 기반 회사에 가고 싶다. 네네.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샤페론을 지원했었고요. 예, 뭐 좋은 기회가 돼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전무님 소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전무님보다 더 적격이신 분이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어쨌건 글로벌라이제이션 하는 데까지 끝까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무님 그러면은 저희 또 IR 따로 자료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두 가지의 큰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습니다. 인플라마존 이니비터라는 그 염증 복합제 억제제라고 얘기하는 그 파이프라인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나노마비라고 하는 그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나노바디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런 항체 치료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쪽은 그 스몰 몰리큘이라고 얘기하는 그 화학 물질이고요. 이쪽은 항체 치료제, 안티바디 그런 제품입니다. 주로 이쪽에는 여러 가지 염증 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약물을 개발하고 있고, 나노바디는 주로 항암제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염증에 관한 그 치료제가 굉장히 바이오텍 쪽에 핫한 그런 아젠다로 이미 뭐 여러 회사가 굉장히 많은 성공 스토리들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야입니다. 질병 치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야고요. 나노맙도 역시 항암제이고 굉장히 그 최신 트렌드의 항암제가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전문님 혹시 저희 그러면은 보스턴과 서울 사무소의 각각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그것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가 2008년도에 서울에서 시작을 하고 뭐 대표님께서 이제 항례벤처를 시작을 해서 지금 계신 여기 자곡동 사무실이 서울 본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서울에는 AI 센터가 있고 나노맙 센터가 있고 그리고 홍천에 프리클리니컬 동물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시 서울에 임상시험 센터가 있어서 연구소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 이 연구소들 모두 이제 서울에 있거나 홍천에 베이스를 두고 있습니다. 보스턴 지사는 작년 11월경에 설립을 했는데요. 보스턴 지사에서는 저희가 미국 임상시험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미국 임상시험 하는 업무를 돕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사업개발하고 있습니다만 미국 지사 대표님께서는 한 30년 정도 그 사업개발 쪽으로 굉장히 경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네. 성공적인 딜도 많이 이루셔서 뭐 본인이 한 딜이 합치면 뭐 몇 조 단위가 되시더라고요. 엄청나시네요. 여러 가지를 다 규모를 합쳐보면은. 그래서 굉장히 커리어가 강하신 분이 저희 회사 그 보스턴에 있는 미국 지사 대표님으로 지금 근무를 하시면서 지금 사업개발 라이센싱 아웃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대표님께서 설명 주셨겠지만 저희 대표님께서는 그 덴프 이론이라는 걸 창시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펜프 이론이라는 게 있고 덴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펜프 이론이라는 거는 그 외부 요인의 패서전에 의해서 생기는 거를 펜프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저같이 이제 좀 옛날에 공부한 사람은 면역학에 펜프 이론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주류였다는 거죠, 결국에. 면역이 생기는 원인이 펜프 하나밖에 없다고 보통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저희 대표님께서 네이처의 논문을 2개를 내시면서 이제 덴프 이론이라는 거를 주장을 하기 시작하셨고요. 처음은 2004년도, 2011년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하셨고, 이 덴프 이론에 기반을 해서 지금은 모든 면역학 교과서의 시작이 펜프와 덴프로 시작합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이쪽 공부하는 딸이 있는데요. 그러세요? 근데 이제 그 교과서 텍스트북을 사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제가 집에 가서 이제 그 얘기를 했었으니까 네네, 교과서에 네. 딱 나온 거 보고 보내주더라고요. 모든 그 이뮤놀로지 글로벌한 교과서에 다 실려 있습니다. 덴프 이론은 그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내부에 저희가 많은 물질들이 있잖아요. 사람 인체를 구성하는 또는 뭐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물질들 자체에 어떤 데미지가 생기면, 그러니까 손상이 생기면 그게 면역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들으면 당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 대표님이 그걸 처음에 주장을 하고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하기 전까지는 그런 이론이 사실 존재하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잘 짐작하시겠지만 면역학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하신 저희 대표님이시고, 네네. 이 본인이 연구한 이 면역 기반의 약물을 실제로 사람에게 쓰게 함으로써 질병의 치료에 기여를 하겠다라는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샤페론을 창업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저도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꿈이 있었고 사이언스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제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꿈이었을 텐데요. 네. 그거를 실제로 이뤄가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잖아요. 근데 거의 없는 그 중에 그걸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런 이제
그런 회사이고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저희 직원들도 모두가 자랑스럽게 그 꿈을 이뤄가는데 같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직원이 한 60명 가량 되는데 내부에 박사 학위 가진 사람은 14명입니다. 대표님 포함해서. 네네. 그리고 뭐 국내 박사뿐만 아니라 뭐 글로벌 회사, 글로벌 그 대학의 유명 대학의 박사들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 박사 과정이 14명이나 있고요. 네네. 이제 파이프라인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염증 독합제 억제제가 GPCR19 아고니스트라는 이 군으로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리고 아까 화학물질 스몰 몰리큘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는 저희가 그 미국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토피칼이고요. 외용제고요. 바르는 약이고요. 뉴젤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는 이제 경구제가 있습니다. 이 경구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또한 IPF로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쪽은 뉴세린, IPF 쪽은 뉴플린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개발하고 있고요. 이거는 모두 국내 1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 IPF가 뭔가요? 그 특발성 폐 섬유종이라고요. 아, 폐에 관한 그 질환입니다. 네네. 뉴세핀이라는 그 주사제도 있는데요. 이 주사제는 코비드 상황에서 저희가 국가과제로 해서 글로벌 2상까지 모두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코비드 상황이 거의 종료가 됨으로써 이 인디케이션으로는 추가 개발을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다른 인디케이션을 저희가 추가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국내 유명 대학 교수님들과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 감염이 이루어졌을 때 몸에서 나오는 그 면역 반응을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코비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질환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폐혈증이나 뭐 인플루엔자 감염 그런 것도 있고요. 또는 이제 수술하고 나서의 그 사이토카인 릴리즈 신드롬이라고 이런 그 사이토카인이라는 것이 확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 순간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환자들한테. 그래서 많은 환자들을 이걸로도 도움을 줄 수 있고 사실 이 분야에 지금 쓰고 있는 약물이 굉장히 오래된 약물이고 그 치료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다른 인디케이션으로 개발을 하려고 뉴세핀을 지금 교수님들과 논의 중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뉴젤부터 뉴세핀까지는 그 첫 번째 저희가 개발한 약물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개발한 약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AI 센터가 있음으로써 네. 같은 계열의 약물들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물질들을 가지고 이제 다른 그 타겟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경구제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뉴젤은 외용제였고요. 네. 여기는 경구제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은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하려고 화장품 쪽으로도 저희가 그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희 이게 염증을 잡는 성분이 있다 보니까 그 근육통 같은 그런 뭐 운동 후에 오는 근육통 그런 네. 것들도 저희 염증을 가라앉힘으로써 그 통증, 페인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네네. 또 피부 노화가 염증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바르는 화장품에 저희 원료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화장품 후보로 개발하기 위한 물질들을 지금 하고 있고 선정을 했고 그거를 화장품 원료로 등록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무님 아토피 치료제 같은 경우 이제 경구용이랑 바르는 게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예. 그러니까 딱 보기만 하더라도 경구용이 이제 그 다음 세대 것 같긴 한데 이게 흡수율이 높아서 그런 건가요? 사실 얘도 그 첫 번째 약물도 경구용으로 아토피 피부염을 개발할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희가 세운 전략은 첫 번째 약물은 경구는 알츠하이머나 이 폐 질환에 사용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이 파이프라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물질 이제 경구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경구용에 대한 그 니드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바르기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피부과 회사에서 네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오랫동안 팔다가 왔는데요. 음, 그 바르는 거는 환자들의 컴플라이언스라고 얘기하는데 바르는 행위가 저 병변 부위에 바르는 행위가 꼭 따라야지만 그 약물이 투약이 되고 그리고 효과가 날 텐데요. 아무래도 한 알 먹고 전신에 다 효과가 나타나는 경구제보다는 바르는 걸 환자들이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귀찮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느낌 바를 때 이제 뭐 어떤 약들은 좀 끈적거리기도 하고 어떤 약제들은 좀 뭐 번들거리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의 바를 때의 느낌 때문에 어떤 컴플라이언스가 물론 본인이 좋아하는 제형은 잘 바를 수도 있지만 또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들은 그걸 좋아하지 않고 잘 안 바르기도 하고요. 아마도 좀 큰 이유는 그래도 환자들이 이제 병변이 넓다 보면은 그거를 매일 바르는 거에 대해서 많이 귀찮아합니다. 옷에 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흡수율 이런 것보다는 환자분들의 편의성 때문에 그 다음 세대들은 네네네네. 경구용으로 나온다. 그리고 그리고 병변 부위가 넓으면은 사실 경구로 들어가면 이게 혈중에 서큘레이션 하면서 효과를 어디서나 나타낼 수가 있는 거니까 경구제에 대한 수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저희 회사에 관심 주고 계속 문의하는 회사 중에는 수의약 회사들도 있습니다. 동물약품 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동물약품 하는 회사는 특별히 경구제를 선호하는 게 그 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털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 털이 다 벗겨질 정도로 심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바르기가 쉽지가 않고 맞아요. 또한 핥는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뭔가 발라놓으면 이렇게 핥아서 먹어버리기 때문에 또 그런 문제도 있어서 동물약 같은 경우는 확실히 경구제를 선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파이프라인 이제 동물 수의약하는 회사하고도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서는 지금 다음 파이프라인이 저희가 알로페시아 아리아타라고 원형 탈모라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게 남성형 탈모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 원형 탈모 치료제로 지금 저희 에임스 센터에서 활발하게 약물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건 아직은 저희가 옵티마이제이션 단계라고 전임상 시험이 다 안 끝난 단계인데요. 전임상 시험이 내년 상반기쯤 끝나면 활발하게 이제 라이센싱을 할 거고요. 지금 만나는 회사들한테 이제 관심도를 물어보면 여기가 사실은 지금 사용되고 있는 약물이 한 가지 정도밖에 없는데 네. 효과의 만족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부작용 우려도 있는 약물들이고요. 그래서 그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언맷 니드가 상당히 큰 분야이고 근데 이 분야가 또 약물 개발하기가 용이치가 않아서 그렇게 약물 개발이 활발하지가 못합니다. 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원형 탈모라는 질환은 우리가 흔히 많이 접하는 질환이잖아요. 그쵸. 네,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질환이어서 나중에 저희가 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마켓 포텐셜은 상당히 높다고 저희 여러 회사들한테 피드백을 받아왔고 내년 하반기에는 이 제품을 또 기술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네네. 저희가 비만 쪽으로도 지금 그 파이프라인을 가져가려고 노력 중이고 디스커버리 단계로 이건 상당히 얼리 스테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나노마비라는 그런 저희 항암제 파이프라인에서는 지금 가장 많이 디벨롭이 돼 있는 거는 이중 항체라고 하는 파플리시맙이라는 약물이 지금 개발이 전임상 데이터까지 개발이 됐고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글로벌 회사들과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잘 아시겠지만 항암제 분야는 전임상 단계에서의 계약도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항암제가 언맷 니드가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항암제가 암이라는 게 걸리면은 요즘에는 많이 과학이 발달했다 해도 많은 질환들에서 아직도 사망률도 높고 완치되기 쉽지 않은 질환들이 굉장히 많아서 AML도 그 중에 하나고요. 네네. 저희 이 약물은 AML이라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타겟으로 지금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서는 삼중항체라는 거를 또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중항체는 이제 저희가 고형암 쪽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개발하려고 합니다. 파플리시맙은 AML이라는 혈액암이고요. 네. 그리고
삼중항체는 고용암, 솔리드 캔서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뭐 파트너십 같이 개발하고 있는 공동 연구소들 말씀드리면 동아이스티가 삼중항체에 저희가 공동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동국제약하고 저희가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동국제약이 화장품 쪽으로 제약회사 중에는 가장 강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뉴세린 같은 경우는 국전약품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 국내 판권은 국전약품에 저희가 기술 이전을 하였습니다. 네네. 그 GPCR19 아고니스트라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갖고 있고요. 저희 몸의 면역 체계에는 선천 면역과 그 획득 면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선천적으로 이네이트 이뮨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하는데요. 그 처음에 뭔가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처음에 그냥 이니시에이션하는 그런 그 이네이트 이뮨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그리고 어댑티브 이뮨이라고 그게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그런 면역 반응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면은 저희 약물은 그 선천 면역이라고 하는 이네이트 이뮨 시스템에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런 이제 GPCR19 그 아고니스트라는 걸 저희 타겟으로 하고요. 그 이네이트 이뮨이라는 것은 프라이밍 페이스하고 액티베이션 페이스라는 걸로 나눠집니다. 이게 프라이밍 페이스는 한국말로 하면 아마 뭐 시작 단계, 네. 뭐 액티베이션 페이스는 뭐 활성화 단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보통 다른 약제들은 이 액티베이션 페이스만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 프라이밍 페이스에 대한 그 염증 반응을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제약사들이 사실은 이 단계만 타겟으로 해서 실패한 케이스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상위 단계에 있는 그 GPCR19이라는 거를 타겟으로 합니다. 그렇군요. 다른 데서 GPCR19을 타겟팅을 못하거나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아니 있습니다. 네네. GPCR19 저희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예, 여기 경쟁 구도 보여드리면은 지금 그 미룬이라는 회사와 FB에서 나오는 두 개의 약물 정도가 이미 지금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담즙 관련한 그 질환하고 네. 지방, 한국말 뭐라 하는 턱 지방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약간 미용 목적으로 그렇게 지금 두 개 정도는 허가가 나 있고요. 그리고 다른 회사들도 지금 페이스 1이나 뭐 IND 파일된 그런 약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아토피 피부염이나 코비드나 뭐 알츠하이머로 그렇게 개발하고 있는 거라서 이 염증 질환이라는 것이 상당히 그 다양한 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타겟이 사실 다른 겁니다. 이 회사는 뭐 그 내쉬라는 그런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 이 회사는 그 소화기 질환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일단은 뭐 간략하게 그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저희 약물은 저희 사이토카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염증을 유발하는 이 물질들을 다 사이토카인이라는 용어를 써서 설명을 하는데요. 샤페론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약제는 이 다양한 사이토카인에 다 작용을 합니다. 마치 스테로이드가 굉장히 효과는 좋잖아요. 네. 마치 스테로이드처럼 이 다양한 사이토카인에 다 작용을 합니다. 여기가 맨 밑에가 스테로이드고요. 네. 맨 위에가 저희 회사가 개발한 약물입니다. 하지만 그 스테로이드가 가지고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저희는 굉장히 적습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임상에서도 많이 증명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여기 써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골수 세포에만 존재하는 그런 그 GPCR19이라는 것이 골수 세포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작용의 위험성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네네. 그 되게 뭐랄까 좀 그림을 크게 잡고 싶은데, 결국 저희 면역 체계 안에서 결국 GPCR19을 우리는 타겟을 하는 거잖아요. 예. 프라이밍 페이스로. 그리고 그 액티베이션 페이스로 뭐 P2X7R이나 이런 것도 있는 건데, 네네. 저거 말고도 그럼 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타겟팅 할 만한 물질들이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 주로 근데 제약회사들이 타겟하고 있는 거는 GPCR19 아니면 P2X7R 아니면 NLRP3를 타겟으로 합니다. 아, 그래서 네네.
크게 세 개라고 보시면은 크게 세 개군요. 크게 예, 세 개. 예, 맞습니다. 아, P2X7R이나 NLRP3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만 작용을 합니다. 여기 P2X7R을 블록하면은 액티베이션 페이즈만 컨트롤 하게 되고요. 네네. NLRP3도 여기에 존재하기 때문에 여전히 프라이밍 페이즈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이게 또 다른 분야에서 또 다른 품목으로 또 어떻게 또 예, 타겟팅을 해가지고 제품들이 나오는 거 맞습니다. 보면은 이제 신기하죠. 네. 그 뒤에 저희가 시장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먼저 네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적용할 수 있는 질환군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과학, 의학이나 약학이나 뭐 과학을 공부한 사람은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 염증 기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질환이고 주로 말씀드린 선천면역에 관련된 그런 그 질환들인데요. 알츠하이머나 파킨슨이나 인플루엔자, 코비드-19, 천식, 아까 말씀드린 IPF, 네네. 폐 질환, 그리고 sepsis, 이게 폐혈증, 건선, 아토피 피부염, 대머리, 그리고 로자시아라고 그 얼굴 빨개지는 홍조, 로자시아라는 그 얼굴 빨개지는 질환, 그리고 고트, 루마토이드 관절염, 그리고 그 장질환 하고 당뇨, 지방간, 비만까지 타겟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이게 염증으로 관련된 네네. 질환들이 인플라메이션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발병 기전 같은 거는 충분히 다 연구가 돼 있고요. 네. 그 발병 기전이 선천면역과 관련이 깊게 돼 있다는 그런 여러 가지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 분야에 모두 사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처음 동물 모델을 가지고 먼저 테스트를 보통 하고요. 네. 동물 모델에서 이게 효과가 충분히 나오면 이제 사람 모델로 넘어가는 그런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되고 네.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은 당연히 동물 모델에서 다 규명이 되고 이제 뭐 임상 2상에 가기도 하고 임상 1상에 진행되기도 하고 그렇게 개발하고 저번에 이 있습니다. 부분이 언제나 궁금했었는데 네. 그냥 그 바이오 쪽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우스나 그런 동물 쪽에서 실험한 그런 성공률이 네. 이제 임상 실험 인체 쪽으로 넘어왔을 때 네. 그게 차이 괴리율이 높은가요? 그게? 그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종별로 뭐 특이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근데 동물 실험 안 하고 바로 인체에 투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이런 또 실험 동물 같은 그 동물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들은 뭐 이런 유해 동물 모델들을 다 판매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모든 질환이 다 가능하지는 않고요. 네네. 희귀 질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는 경우가 많은데 뭐 아토피 피부염이나 건선이나 뭐 이런 그 굉장히 많이 치료제가 나와 있는 건 당연히 많은 연구소에서 그 동물 모델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개발이 되어 있고 이것과 이 동물 모델과 사람과의 연관성은 충분히 다 입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뭐 마우스를 쓰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렛이라고 더 큰 그 쥐를 쓰기도 하고 뭐 개를 쓰기도 하고요. 네, 뭐 원숭이 쓰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그 동물 모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모델이 이미 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정 질환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맞는 또 실험용 다른 종들이 있는 거고. 있습니다. 그 맞는 종들을 썼을 때 어쨌든 그 유의미가 뭐 크진 않다. 차이는 괴리율이. 사람한테 적용했을 때요. 그렇죠. 네. 사람한테 적용한 거는 항상 사람한테 적용한 데이터가 훨씬 우선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람한테 이게 적용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그 가능성을 먼저 동물에서 테스트하는 거고요. 특히 네네. 효과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독성이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성이 있는 약물을 사람한테 투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먼저 동물 모델에서 효과도 당연히 테스트를 하고요. 네네. 그리고 독성 관련한 것도 동물 모델에서 먼저 테스트를 해서 그게 동물 모델에서 충분히 동물들이 다 서바이브 하면서 문제가 없어야지만 그거보다 낮은 용도로 사람한테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허가 당국에서 동물 모델에 대한 데이터를 다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면은 다 편차가 있겠네요. 어떤 거는 또 네. 유의미한데 어떤 것도 다를 수도 맞습니다. 있고. 예, 예. 네네. 네, 근데 군마다 좀 많이 다릅니다. 또 항암제 연구하는 분야가 또 다르고,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 제품 군별로 그렇게 좀 다른 개발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 또는 그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안전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그 허가 당국들이 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런 인플라마존 이니비터라는 그런 분야에서 이루어진 빅 딜들을 지금 소개를 드리면요.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가 벤투스라는 회사한테 이 정도의 업프론트와 마일스톤을 가지고 2022년도에 딜을 성사시켰고, 로슈라는 회사는 인플라존이라는 회사를 2020년에 지금 이렇게 딜을 했습니다. 노바티스나 제넨텍, BMS 모두 다 들어보셨을 만한 큰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고요. 이런 제약 회사들이 다 인플라마존 이니비터라는 염증 복합제 억제제에 대한 관심을 두고 이런 그 빅딜을 지금 성사를 했고요. 네, 이제 저희도 이런 딜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하고 좀 비슷한 그런 경우에 M&A나 이제 딜이 된 경우를 또 다시 따져보면요. 아나코라는 회사가 화이자한테 어콰이어가 됐는데 마일드 모더레이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경증 및 중등도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치료제를 가지고 이제 합병을 되었습니다. 프로메테우스도 머크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11빌리언이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한 15조 가까이 되는 돈이죠. 네네. 15조 정도 되는 돈에 어콰이어가 되었습니다. 에이블린스라는 회사는 사노피에 어콰이어가 되어 있고, 이 회사가 바로 나노바디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나노맙과 이제 같은 컨셉인데요. 네.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메루스라는 회사가 길리아드에 또 그 파트너십을 성사시켰고요. 전문님 이런 케이스도 있나요? 예를 들면 파이저가 16년도에 아나코 인수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지금 샤페론이 지금 임상실험에 들어간 아토피 치료제보다는 이제 전 세대 버전 거긴 하지만은 이제 샤페론께 굉장히 좋은 게 입증이 되면은 같은 제품임도 불구하고 우리 거에 라이선스를 가져온다든가 이게 카니발라이즈가 되는데도 경쟁 제품 거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나요? 본인 내부의 자산이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갖고 왜냐하면 이게 있는 거죠? 효능은 더 좋으니까. 예. 저는 다국적 회사에서 아까 말씀드린 20년 넘게 근무를 해봐서 이제 그런 스트래터지를 많이 보는데, 주로 자기 내부에 좋은 자산이 있고 이게 잘 될 거라고 믿으면은 자기 제품을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을 주로 가져오진 않습니다. 네네. 이미 회사 내에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주로 피부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겠죠. 그러면 피부과에 팔 수 있는 여드름 치료제가 됐건 홍조 치료제가 됐건 건선 치료제가 됐건 그런 다른 거를 주로 사오지 같은 질환을 타겟으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스스로 이제 나의 자산을 깎아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보통은 그렇게 하진 잘 않고요. 네. 근데 우리 내부 제품이 개발해봤더니 임상 결과가 그닥이다. 네네. 그런 경우는 더 나은 거를 사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도 실제로 보면은 내부 자산으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저희한테 그 파트너십 관련한 미팅을 요청해서 설명을 들으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 안에 그 제품 파이프라인보다 저희께 더 좋고 그 제품을 그냥 드랍하고 저희 걸 가져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네네, 이해했습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네. 뉴젤이 지금 저희 임상 2상을 가고 있는데요. 여기는 사실 조금 내용이 일단은 시장을 말씀드리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한 50조 이 정도 이상 되는 그런 시장 규모를 형성할 거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성장률이 20% 정도 되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굉장히 높네요.
근데 아토피 피부염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저도 사실 네. 어릴 때 아토피 피부염 환자였었고 네. 성인이 되면서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정말 많은 환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질환이고 이 질환의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굉장히 병의 양상이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 딸도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가지고 네네. 저도 어릴 때 좀 고생을 했는데 요즘에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어떻게 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네. 근데 그게 다른 아이한테 들었다고 해서 우리 아이한테 꼭 듣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들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게 이제 보통 환자들이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굉장히 중요한 팩터는 이 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패소젠이라고 하나 아까 그 외인성 물질이 먼지 같은 걸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시골에 가서 살면 공기가 깨끗해서 뭐 낫는다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요. 뭐 네네. 물을 바꿔라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다른 다양성을 갖고 있는 게 아토피 피부염이라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금 샤페론에서 특이하게 하고 있는 거는요. 요즘에 치료제가 이게 굉장히 요즘 트렌드인데요. 주로 네. 항암제에서 많이 쓰고 있는 트렌드입니다. 바이오마커라고 하고 있는 항암제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 굉장히 최신 트렌드인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최신 트렌드를 피부과에 처음 가져온 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경험하시는 일인데 처방을 받아서 그 약을 먹거나 발랐는데 나한테는 효과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되면 굉장히 또 실망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 약을 당연히 다시 드시거나 먹지 않을 테고 또는 뭐 그 병원을 다시 가지 않고 다른 병원을 가거나 그런 식으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그 국가에서는 재정적으로 그 듣지 않는 환자를 위해서 약이 처방이 나갔으니까 의료보험 급여가 듣지도 않는 약을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거죠. 심평원 같은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지 않은 거고, 특히 이 문제는 약제 비용이 비싼 선진국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저희 나라보다 약제 비용 훨씬 비싼 거 아마 들어보셨을 것 네. 같아요. 한 10배는 뭐 거의 가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가 굉장히 그 좋은 약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된 그런 의료보험 선진국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특히 미국 의료보험 회사에서는 이거를 듣지도 않은 환자한테 약이 먼저 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약이 나가고 하는 걸 굉장히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컨셉은 또 그 선진국에서 선호하는 그런 컨셉이고요. 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그 선진국에서 약을 사려고 미팅을 요청하는 회사들은 저희가 얘기하는 이 그 프리시즌 메디슨이라고 하고 이거를 한국말로 정밀의학 맞습니다. 정밀의학이라고 하는데 이 정밀의학 컨셉이 선진국일수록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어필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컨셉을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환자들이 맨 처음 왔을 때 혈액을 다 채취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혈액에 대해서 어떤 그 혈액 성분에 뭐가 있는지를 그 분석을 다 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임상시험을 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쫙 해봤더니 잘 듣는 사람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을 나눌 수가 있잖아요. 어떤 약이건 간에 뭐 100% 모든 환자에게 다 듣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잘 듣는 사람의 트렌드가 뭐가 있나 해서 그 잘 듣는 사람의 혈액과 잘 안 듣는 사람의 혈액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마커라는 걸 찾아내서 쫙 분석을 했고요. 듣기로 한 800개 넘는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작은 점들이 아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잘 듣는 사람들의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바이오마커를 지금 개발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임상시험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은 어쨌건 중요한 거는 그 바이오마커 저희가 세 개를 가지고 지금 분석을 한 데이터고 이 바이오마커 세 개를 가지고 분석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환자군이 전체 임상시험 대상군의 77%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뭐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17%면은 그렇죠. 굉장히 높은 그런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77%의 환자군을 대상으로 다른 경쟁약들과의 효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보통 이제 그 이지라고 하는 그런 스코어를 쓰고 그냥 이지의 그 차이, 델타 이지라고 얘기하는 그 이지의 차이만을 보면 저희 같은 경우는 53%가 지금 나와 있고요. 네. 룹소시티닙이라는 것이 이제 그 잭 이니비터라는 그런 그 작용 부전을 갖고 있는데 45%, PDE4 이니비터라는 것이 39%, 그리고 여기도 PDE4인데 여기는 이건 나와 있지 않고요. 이게 AHR이라는 것은 8주 데이터. 저희 건 모두가 다 4주 데이터입니다. 근데 8주 데이터도 저희보다 더 낮은 걸로 났는데 이 약물들이 모두 지금 그 인허가가 나서 세계적으로 쓰이고 있는 약물들입니다. 네네. 그래서 심지어 세계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는 약물들에 비해서 저희가 바이오마커군을 뽑아서 보니까 효과가 월등하게 좋다. 이 얘기는 바이오마커로 환자를 선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하고 같은 얘기가 됩니다. 아, 네. 제가 놓친 것 같은데 네. 색깔별로 의미하는 게 뭔가요? 색깔별로 EG50하고 EG75라고 하는데 이게 EG 스코어가 뭐 50% 좋아지고 75% 좋아지고 이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는 그런 그 스코어 데이터입니다. 아, 그렇군요. EG라는 것이 그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가지고 이제 스코어링을 해서 임상시험할 때 쓰는 예, 아, 알겠습니다. 예. 그 파란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뭐지? 되게 월등한데 나머지 색깔 같은 경우는 뭐 네네. 비슷하거나 예, 네, 맞습니다. 낮다 보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여러 가지를 저희가 비교 중이라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저희가 임상 2A라고 해서 국내에서 실행한 그 임상 2A 데이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불과 사실은 뭐 70명 정도 가지고 분석을 한 데이터입니다. 전체 환자군은 80명이었고 한 명 그 로스트 팔로업이라고 이제 오지 않으셔서 79명을 대상으로 지금 분석을 진행했고 결국 70명 환자가 바이오마커에 그 적용할 수 있는 군인데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아직은 이 데이터가 막 임상 시험할 땐 보통은 그 통계적인 유의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 정도 데이터는 아니고 여러 가지 면을 같이 보고 있는데 일단은 그 좋은 인디케이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네. 임상 2B가 지금 미국에서 한창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더 이렇게 많은 군과 유의미한 결과를. 예, 네네. 그리고 2A는 한국 사람들한테만 지금 적용이 된 거기 때문에 2B에서는 다국 인종에 대한 그 다양한 인종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모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효과면으로는 지금 저희가 파트 1 데이터라는 거를 올 연말에 지금 나올 예정이고요. 이걸 위해서 일단은 뭐 0.5%군, 1%군, 2%군, 4%군 이렇게 지금 가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민종 다인종에 대한 그 데이터를 얻기 위한 게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2A 데이터는 사실은 저희가 그 농도가 0.3%, 0.5%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이 정도의 데이터가 나온 거고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농도를 지금 4%까지 올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8배, 최대 8배 또는 2%는 최대 4배 이렇게 올린 거기 때문에 잘 예상을 하시겠지만 농도를 높이면은 보통 이제 효과가 더 잘 나옵니다. 네네. 예, 그런 걸 기대하고 농도를 높였고 또한 안전성이 워낙 좋아서 농도 높이는 거에 대한 큰 문제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또 자신 있게 올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네. 저희 안전성도 좀 사실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네. 꼭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꼭 말씀 주세요. 아까 제가 그 골수 세포에만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좋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네. 동물 실험에서도 굉장히 그 안전성이 좋다라는 결과가 물론 나왔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데이터가 안전성에 관한 거를 강조한 데이터입니다. 저희가 내년에 있는 게 뉴젤이라는 건데 TEAE 트리트먼트 이머전트 애드버스 이벤트니까 이 치료에 기인한 그 부작용 의 경우 퍼센티지입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 치료가 시작되고 나서 발현이 되고 나면 다 부작용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지어 뭐 누가 봐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것도 어쨌건 간에 그거는 부작용이라고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0%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심각한 TEA는 아예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의 그러면은 누젤 같은 경우는 임상 실험을 했는데 네. 부작용이 일어났던 게 10%밖에 안 된다. 그 임상 네네. 실험. 근데 그 부작용이란 것이 예, 시리어스한 게 아니다. 그냥 뭐 맞습니다. 경미한 네. 거다. 그리고 얼마나 엄격하게 보는지를 보시면 다른 약제들은 지금 28%, 뭐 심지어 80% 가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다 임상 시험, 임상 80%는 허가 난 약물입니다. 이것들이 다. 아니 저런데 물론 화가 나요? 이게 뭐 굉장히 심각한 부작용은 아마 아니었을 거고요. 그리고 정말 상관이 없어 보이는 것도 약물 투여하고 나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카운트하긴 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가 10% 나왔던 그렇네요. 것도 뭐 저희 약물 때문에 나왔다고 보기 어렵고 인허가 받은 모든 다른 약물들이 지금 심지어 80%까지 나오기도 한 것이 TEA라는 것인데 네. 저희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심각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약제들은 보면은 블랙박스 워닝 같은 것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워닝이 뭔가 이게 심각해 블랙박스 보이는데. 원이라는 것이 진짜로 검은색 박스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국 FDA 허가서를 보시면은 저희 워드 파일에서 이렇게 박스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굵게 박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블랙박스 해서 이렇게 워닝 레터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약은 뭐 예를 들어 이 TCI 같은 약물들은 뭐 피부암 발병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어지면 바로 끊으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많이 쓰고 있는 칼시누린 이니비터나 잭 이니비터들이 그렇게 블랙박스 워닝이 약물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대체 근데 저 대체제가 없기 때문에 저걸 쓰는 거예요? 아니면 그 네네. 발병 확률이 그래도 낮으니까? 네. 발병 확률이 낮지만 어쨌건 간에 발병 케이스가 있으니까 당연히 블랙박스 워닝이라는 게 들어가는 네. 거고요. 그 항상 의약품을 쓸 때는 치료상의 유익성이 위험성을 상회할 때만 약물을 투여하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시는 아마 처방 전에 처방 받으시고 약물 그 복약 그 설명서에 보시면 항상 치료상의 위험성과 그 유익성과 유익성이 항상 우월할 때만 투여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 이런 약물들은 신중하게 투여하라고 그렇게 보통 그 레이블이 나가게 되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박스 워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모두가 다 지금 시장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 사실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의 안전성에 대한 이슈는 계속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선천면역에 굉장히 윗단계에 작용을 하면서 많은 사이토카인을 다 눌러주는 역할을 하는데 보통 다른 약제들은 한 개의 사이토카인을 완전히 블럭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걸 블럭을 함으로써 오히려 생기는 다른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넓게 하지만 완전히 블럭하는 그런 약제는 아니고요. 다 같이 눌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네. 이게 안전성이라는 게 진짜 많이 중요하고요. 특히 잘 아시겠지만 아토피 피부염은 솔직히 말하면은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죄송합니다. 만성 질환. 네. 현재 저희 누젤의 지금 세이프티 이슈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 임상 실험 바탕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현재까지는. 네. 네. 2A 결과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2B 결과 같은 경우는 이 파트 1 데이터가 이때 지금 나옵니다. 1월 정도면 저희가 그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1월에 다들 조마조마하겠어요. 1월에 뭐 아시죠? 근데 그 굉장히 큰 바이오 파트너링 미팅이 있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JP 모건이라 JPM 바이오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예전에 뉴젤 데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 리스트가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굉장히 여러 회사가 있고요. 네. 그 회사들과 이제 그 파트너링 미팅을 하는 거가 저희 지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파트 2 데이터까지 다 보고 뭐 결정을 하는 회사들도 물론 있겠지만 관심 있는 회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파트 1 데이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은 이제 기술 수출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파트 1 데이터는 그래도 이제 환자 수가 많지 않습니다. 33명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있고 파트 2에서 177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때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저희가 가져갈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쨌건 그 좀 전 단계 프리리미너리하게 한번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이때 있고 이때 많은 그 파트너 회사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네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와 똑같이 좋은 효과가 있으면서 안전성이 뛰어나다는 게 저희 약제의 큰 장점이고 바이어들도 그 점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는 게
이게 워낙 또 소아한테 또 빈번한 그런 질환이고 그러네요. 그리고 굉장히 장기적으로 약물을 투여해야 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 완치된다기보다는 관리하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그 장기 투여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임상시험은 처음 성인에게 합니다만 나중에 이제 보통 소아로 연령을 내려서 임상을 추가하면서 계속 그 인디케이션을 확장해 가거든요. 네네. 근데 소아한테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예, 많은 바이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자료 드리겠지만 이제 시장성은 워낙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뭐 굉장히 그 큰 시장성이 굉장히 크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신약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약들이 그 뇌에 뭐 뇌가 붓거나 뭐 뇌에 블리딩, 그러니까 피가 나고 뭐 이런 그 부작용, 심각한 부작용들이 있어서 지금 아직은 한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하는 그 치매를 유발하는 인자를 낮추기로 하면서 그 저희는 인플라메이션을 잡는 역할을 하니까 뇌 아까 그 브레인 스웰링, 뇌가 붓는거나 블리딩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 염증도 같이 잡는 역할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두 가지의 보통 다른 약제들은 아밀로이드 베타만 타겟으로 한다면 저희는 아밀로이드 베타와 이 아까 보여드린 이 인플라메이션 관련한 거를 같이 블럭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양쪽으로 치매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그 좋은 기전을 가지고 있고 현재까지는 동물 실험에서도 당연히 좋은 데이터가 나왔고 현재까지 임상 1상 중에 있습니다. 그럼요. 그 어떤 원리로 저희는 이게 가능한 건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게 형광물질을 치료한 아밀로이드 베타입니다. 이 형광물질 치료한 초록색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마이크로글리아라는 이거를 잡아먹는 거기 안에 다 지금 이렇게 흡착이 된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네. 그래서 얘가 요만큼 있던 것이 마이크로글리아에 있는 그 형광물질들이 일로 옮겨갔다는 것은 얘가 이렇게 아밀로이드 베타가 거기서 이제 없어진다. 그런 거를 예측을 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 굉장히 작은 그 반짝반짝거리는 것들이 요런 데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아밀로이드 베타 플라그고요. 저희 약물을 투여했더니 이 그 쥐에 여기도 이제 아까 동물 모델 물어보셨는데 예. 치매 모델인 동물 모델이 있습니다. 아. 이거를 그 여기 5XFAD 마이스라고 부르고요. 네네. 이 동물 모델인 쥐에 실제로 뇌를 촬영을 했더니 있던 아밀로이드 베타가 사라졌다. 사라졌다기보다 줄었다. 네. 그것이 이제 여기 이 그래프로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실제로 준 거를 동물 실험에서 증명을 하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걸 적용하겠다고 해서 지금 사람 임상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동물들에게서 이게 모리스 워터 그 미로 메이즈 테스트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얼마나 이 동물들이 그 미로를 잘 빠져나갔냐 이제 그런 거를 동물들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렇게 판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약물을 투여한 쥐들이 상당히 잘 빠져나갔다. 예를 들어 PBS 예를 들어 뭐 이게 정상쥐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 알츠하이머 치매 유발된 아까 5XFAD 네, 그 네. 쥐에 다른 저희 약제를 투여하지 않은 케이스고요. 저희 약제를 투여하면 여기 요렇던 쥐들이 지금 이만큼 좋아집니다. 거의 한 반 정도 지금 극복이 된 걸로 보일 수 많이 있는데 호전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와 신기하다 데이터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네. 4일째는 뭐 2, 3일째 다른 주의 정도 이상으로 이제 움직이니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이렇게 이게 치매 연구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그런 그 루트대로 저희가 개발을 했고 네. 임상까지 지금 가 있는 거고요. 네. 뭐지 그 에셋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아서 파이프라인이 많아서 좀 복잡하시겠지만 어쨌건가 지금 그 국내 일상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네네. 내년 정도 돼야 이제 일상이 끝날 겁니다. 여기도 파트 A와 파트 B로 나눠지는데 파트 B까지 하면 내년까지 지금 끝낼 예정이라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저도 그 룬드베이게라는 회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팔았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오파마라는 회사에서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를 팔았었고요.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도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2000년대 초반에 나온 그 론드백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물이 최근까지 가장 최신 약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약이 아예 못 나오고 있다가 네네. 몇 년 전에 아두카누마브라는 약이 나왔고 네. 지금 레카네마브라는 약물도 나왔고요. 근데 아두카누마브라는 레카네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브레인에 대한 부작용도 있고 네. 효과도 그다지 좋지 않고 가격도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두카누마브라는 것은 사실은 그 드롭을 하고 다른 파이프라인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한점이 많습니다. 네네. 조건부 허가가 났는데 허가가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두카누마브. 그래서 이거 사실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굉장히 언메 니드가 큰 질환이고 그 상당히 기대가 큰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알츠하이머 치료제에서도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정밀의학, 네. 바이오마커를 이용해서 이 환자군을 선별해내려는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성공적으로 바이오마커를 개발한 그 전력이 있으면서 바이오마커에 대한 글로벌 마켓의 니드가 얼마나 큰지를 많이 그 체감을 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파이프라인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도 바이오마커 컨셉으로 개발을 하려고 지금 그 바이오마커를 선정을 하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CNS 하는 이런 질환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네네. 저희한테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알고 싶어서 미팅을 많이 진행을 했었고요. 주로 이제 일상 데이터 끝나면 같이 보자, 추가로 더 보겠다 이런 네네. 회사들이 상당히 큰 회사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약품과의 또 사례가 있으니까 상당히 첫 단추는 되게 잘 꼈다고 볼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네. 국내 판권은 이제 네네. 거기 넘어간 거고 그래도 뭐 한국 시장이 그렇게 글로벌하게 보면 크진 않으니까 나머지 시장이 다 모두가 다 오픈이 돼 있으니까 글로벌에서는 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 AI로 아까 신약 개발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있는 AI 그 시스템을 지금 확립을 하였고 이 자체 시스템으로 해서 뭐 저희가 구조와 합성 가능성과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가능성과 부작용 가능성 이런 거를 다 그 저기로 요즘 AI로 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냥 정말 간략하게 뭐 타임과 코스트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 뭐 시간은 뭐 6분의 1로 단축시키고 코스트도 30분의 1로 단축을 시킨다 이렇게 여기가 표현을 해놨는데 굉장히 효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GPCR19 아고니스트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샤페론이 설립되고 나서 저희가 많은 몰레큘에 대한 실험 데이터가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AI라는 것이 그 러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지 이제 그게 워킹을 하는 거니까 GPCR19 아고니스트에 대한 데이터는 뭐 저희 회사가 거의 뭐 세계적으로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의 스스로 데이터를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에 AI 센터를 만들어서 네네. 지금 이미 설립이 돼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 파이프라인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네네. 오랄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랄지 그 원형 탈모 치료제랄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원가 측면에서 굉장히 큰 기여가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네. 굉장히. 그래서 요즘에 뭐 AI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GPCR19 아고니스트에 대해서는 뭐 정말 세계적으로 앞서간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보가 많이 쌓여 계셨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음, 인하우스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이거를 따로 설립을 한 거고 저는 네네. 굉장히 설립을 하시고 나서 저는 입사를 했지만 굉장히 그 스마트한 어프로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동물 시장도 굉장히 언메니드가 크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시장도 지금 81년 US달러 100조가 넘는 그런 시장을 형성되고 네네. 있고요. 요즘에 또 반려동물이 워낙 대세다 보니까 예, 그리고 가족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그 삶의 질, 뭐 질병 치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진심들이 네네. 있어서 예, 이쪽도 이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화장품 관련한 것도 뭐 시장 큰 거 들어갈 필요 없어요. 네네. 나노바디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나노바디 같은 경우는 이 항체가 이렇게 원래 형성이 되어 있다고 치면은 나노바디는 그 항체의 일부분만 지금 그 가지고 만들어지는 그 작은 항체인데 이런 특별한 항체가
낙타류하고 네. 상어 쪽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네. 어. 굉장히 작죠. 네. 그래서 이게 보통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항체는 150kDalton이라는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는데 얘는 한 뭐 그 12에서 15kDalton이라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은 항체라는 것이 사이즈가 작아지면 장점이 있는 게 물에 잘 녹게 되고 그리고 응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표님 아마 응집 얘기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인터뷰 하시면서 네. 응집을 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쪽에 그래서 착안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작으니까 당연히 세포 그 티슈 페네트레이션 잘 됩니다. 침투가 잘 됩니다. 네네. 당연히 그렇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작으니까 약간 이렇게 이것저것 갖다 붙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큰 거를 갖다 붙이면 너무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뭐 어디 페네트레이션 하기도 어렵고 합성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어디 잘 들어가지도 않고 네. 이제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개를 갖다 붙여도 기존의 항체보다 사이즈가 작으니까 예를 들어 뭐 생산 비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를 네. 타겟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서 저희가 실제로 홍천연구소에 알파카를 키우고 있습니다. 아. 실제로 알파카한테 그래서 주사를 해서 네네. 그 면역을 생기게 한 다음에 저희가 그 피를 뽑아서 거기서 생긴 항체를 이제 뭐 이렇게 패닝이라고 부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보고 뭐 항체를 이렇게 이런 종들이 있습니다. 종의 특성인 거군요. 그리고 낙타, 알파카 그리고 뭐 상어인데 상어 저희가 키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낙타 같은 큰 동물보다 상어도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알파카 같은 작은 동물이 좀 키우기가 아무래도 좀 용이하니까 제가 홍천센터에 실제로 알파카를 키우면서 본인이 이제 뭐 얘들은 잘 살고 있지만 네. 주사해서 피를 뽑아서 거기서 이제 그 항체를 만드는 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나노마비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방법에 대해서 여기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주로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는 2개나 3개, 뭐 심지어 4개 붙여도 60kD밖에 안 되니까 네. 예,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이제 이것만 붙이게 되면은 좀 하프라이프가 짧습니다. 여기 하프라이프인 블러드가 좀 짧아서 이거와 함께 하프라이프를 길게 할 수 있는 휴먼 시럼 알부민이라는 걸 붙이기도 하고 mRNA를 붙이기도 하고 FC 도메인이라고 하는 그 원래 항체에 붙어 있는 거를 붙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도 극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네네. 항체 치료제라는 것이 뭐 치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건 뭐 다 따로 설명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특히 이중항체,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중항체입니다. 2가지를 한꺼번에 타겟으로 하는 거거든요. 기존의 약물들이 타겟을 한 가지만 가져가서 뭐 충분히 효과를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항암제라는 것이 뭐 그게 안 되고 다시 재발하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고 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기 때문에 언맷 니드가 아직 굉장히 크고요. 2개나 3개를 결합해서 많은 그 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개발의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간략히 설명드리면은 지금 전임상까지 한 게 PD-L1하고 CD47이라고 하는데 면역 관문 억제제라고 얘기하는 그런 거를 가지고 일단은 저희가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다른 타겟으로 파이프라인들을 쭉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PD-L1 나노마비 여기 이렇게 2개 붙어 있고 CD47 나노마비랑 여기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봤을 때 이 모양이 가장 효과와 안전성이 뛰어나다라는 것과 아까 하프라이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FC 도메인이라고 여기다 붙였습니다. 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생긴 게 파프리시마비라는 저희 나노바디 센터에서는 가장 앞서가고 있는 그런 그 제형이고요. 네. 네. 그래서 CD47이라는 것이 암세포에 발현이 돼 있으면은 마크로파지라는 것이 원래 암세포를 죽이러 와야 되는데 얘 때문에 못 먹습니다. 돈 이틈이라고 써놨죠. 파고사이토시스라는 이거를 마크로파지의 작용을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CD47이라는 건데 이거를 저희 이 나노바디의 요 부분이 딱 막아버립니다. 네. 그러면 마크로파지가 와서 얘를 먹어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고 PD-L1이라는 것이 원래 얘가
PD-1이라는 T셀에 있는 거와 결합을 해버리면 T셀이 작용을 못합니다. 네네. 근데 여기를 앞에 딱 막아버리면 T셀이 작용을 해서 사이토톡시스를 나타내서 얘를 또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크로파지 역할과 T셀의 역할을 모두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거를 바이스페시픽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복잡? 재밌죠? 네, 재밌죠? 되게 복잡한 과정인데 또 이걸 어떻게 구현해 내셨네요. 네. 아, 이거를 해냈습니다. 네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게 이렇게 작용을 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같은 류의 다른 경쟁품들의 좀 문제는 뭐냐면은 적혈구에도 발현이 되어 있어서 CD47이 적혈구에도 발현이 되어 있어서 적혈구 세포에도 작용을 해서 빈혈이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 항암 환자들이 그 부작용을 많이 겪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적혈구 바인딩이 안 되고 그래서 빈혈 같은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적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다 임상시험에 가서 규명이 되어야 되는데요. 네네. 일단은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고 그래서 또 많은 제약사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 저희랑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퍼즐처럼 그렇게 다른 것들을 쭉 파이프라인 가져가고 있고 이게 지금 경쟁 약들입니다. 저희가 지금 전임상 단계에 있지만 다른 회사의 약들은 임상 이상에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CD47하고 PDL1 그 타겟으로 하는 나노막 제품들인데 이상이 있는 제품들은 3개가 있고 일상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2개가 있고 그리고 2개 회사는 이제 그 드랍이 됐고요. 네. 임상 실패를 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AML 시장, 급성 골수성 백혈병 시장에서 어떤 타겟으로 어떤 제품들이 개발되고 있나를 나타낸 표인데요. 네. CD123라는 것을 타겟으로 해서 지금 존슨앤존슨에서 임상 3상 진행하고 있는 게 있고 길리아드 요거는 지금 최근에 AML로는 터미네이트하고 다른 인디케이션 이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네네. 예, 이런 APL, ALX 148 여기서 하여튼 그 임상 2상 진행, 1, 2상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뭐 로슈나 셀젠이나 세로노, 파이자 이런 큰 회사들이 PD-L1으로 임상 1상 이상을 쭉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 이 타겟이 상당히 그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타겟으로 하고 연구가 핫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분야인 거를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효과 같은 거를 보면은 지금 파플리시마브라는 게 보라색으로 맨 밑에 지금 나온 건데요. RBC 바인딩. 그러니까 레드 블러드셀 적혈구의 이 파플리시마브라는 게 붙냐 안 붙냐 이제 그거를 따지는데 거의 안 붙는다고 보실 수가 있죠. 네네. 예. 이건 다른 CD47이나 뭐 또는 2개를 한꺼번에 붙이지 말고 하나하나 따로 넣었을 때도 조금은 결합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파플리시마브랑 아까 구조대로 완성을 해서 실험을 해보면 적혈구의 바인딩을 안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효과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효과도 여기 맨 밑에 있는 것처럼 튜머 볼륨, 그러니까 그 암 종의 사이즈가 가장 적은 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이거는 대표님께서 친히 그려주시는 네. 그림인데 뭐 이런 걸로 이제 그냥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레고처럼 이렇게도 결합하고 저렇게도 결합할 수 있다. 사이즈가 네네. 작으니까 그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이 항체 치료제는 원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제한이 많이 돼 있고 네. 그리고 그 생산할 수 있는 공장들, 잘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뭐 셀트리온 이런 데서 많이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산 시설들을 쓰는 비용도 굉장히 높고요. 네. 예,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사이즈가 작으니까 당연히 큰 거를 만드는 것보다 작은 거 만드는 게 훨씬 비용이 적습니다. 네네. 실제로 저희가 견적도 좀 받아보고 했었는데 예, 그런 면으로 저희한테 코스트가 적다는 거는 실제로 약물로 나와서 나중에 시판될 때도 코스트는 적지만 효과가 좋기 때문에 약간은 또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가져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익성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나노바디라는 카테고리로 글로벌한 항암 개발하는 회사들도 많이 지금 관심을 두고 뭐 최근에도 제가
일본, 뭐 중국 그리고 스웨덴에 있는 그 파트너 미팅 다녀왔는데요. 네. 뭐 다 아시는 그런 큰 제약사하고도 미팅을 여러 번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네네. 추가의 데이터가 나오면 꼭 업데이트 해달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컨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나노바디가 어쨌든 네. 그 다음 모든 제약사들, 신약 개발사들이 다 주목하는 분야네요. 결국에. 맞습니다. 네. 아까 보여드린 대로 물론 뭐 약물 개발하는데 뭐 예를 들어 ADC랄지 뭐 다른 그 분야들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나노바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축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고 또 RPT라고 하는데 방사선을 붙여가지고 저희 약제를 또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하나의 또 그 프로젝트로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방사선 약품과 결합해서 나노바디를 이게 그 적용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는 게 네네.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으시죠? 네, 아주 재밌는데요. 네. 네. 점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냥 전반적으로 저는 이제 그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프로젝트는 너무 잘 짚어주셔가지고 네. 그 저희 재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네. 신약 개발사다 보니까 적자를 하면서 조금은 그런 건 좀 버텨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인지를 하면 될까요?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어떤 큰 수익으로 뭐 앞차세를 흑자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일단 쉽지는 않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회사가 계속 유지하고 영업 그리고 이제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서 뭐 외부 투자를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저희 과거 이력을 보면 정부 기관과의 네네. 아주 좋은 관계를 통해서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부 과제를 통해서 이제 연구 자금을 조달하는 부분도 계속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 대략적으로 원가랑 판관비 구조가 어쨌든 연구개발 비용, 인력 비용 그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봤을 때 비용은. 저희가 이제 연 판관비로 120-30억 네네. 정도 쓴다고 치면 네. 그 중에 70억 정도가 연구개발비 소진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제품부터 대표이사님 말씀 그리고 재무까지 그냥 너무 다 자세히 상세히 짚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